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후보자 청문회도 뜨거웠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잠시 후에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선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6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도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강 후보자가 이제 그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전직 보좌진의 취업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직 강원실 보좌진들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 배제라든지 그런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강 후보자 측이 재취업까지 막았다는 겁니다. 평판조회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원실에 이직을 할 때 불리하게 말을 하는 식인데요. 뭐 굳이 거기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먼저 그 의원실에다가 이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 후보자의 임금 체불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있었다는 건데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용한 운전기사 문제였다면서 체불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강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관련 입장이 나왔죠?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등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폭로가 나올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민보협은 이제 그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이번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적으로는 좀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좀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는 강 후보자를 좀 낙마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문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목표라고 말해서 파장이 일었죠? 네, 지금 안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근데 2시간 뒤에 대통령실이 또 그 반박을 했습니다. 안 후보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5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고만 돼 있는데요. 안 후보자의 발언은 한미가 진행 중인 관세, 안보 패키지 협상 국면에서 전자권 전환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네. 전자권 전환을 조건이 다 갖춰진 뒤 추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를 못 받고 진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됐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예,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의 네이버 부사장 재직 시절 불거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 직책이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한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이러한 의혹이 나오는 게 이번 정부에서 주요 요직에 네이버 출신들이 계속 발탁이 되자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장관 발탁은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이 보은 인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여당은 해당 의혹은 한 후보자와 무관하다면서 방어했습니다. 한 후보자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등 각종 편법 증여 의혹은 여당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한 후보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번 출석에 불응했죠? 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서 어제도 3번째로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이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이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서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놓았고요.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지하를 압수수색했어요. 예,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법당 지상 2층과 지하 1층 비밀 공간을 수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씨가 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현국 이 봉화군수와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 의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이 특검은 이들이 지방선거 시기에 전 씨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업가 김모 씨가 전 씨에게 해당 인사들의 이력 등 인적 사항을 보내면서 청탁한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네. 특검은 캠프 관계자 등 연루된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악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하게 경고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에 50일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 상대 교역국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임 후 줄곧 종전 협상에 공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요. 네. 우크라이나에는 이 패트리엇 등 이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산 무기를 나토가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이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고요. 네. 지금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무기 판매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무기 지원이 절실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굉장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러시아 크렘린궁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네.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 발언 매우 심각하다. 그들 중 일부는 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말한 게 분명 미국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이 한 이런 결정을 평화의 신호가 아닌 전쟁 지속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홍명보호가 한일전에서 패하며 동아시아 챔피언 타이틀을 안방에서 일본에 내줬습니다. 예, 한국 축구대표팀 어제 용인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최종 3차전에서 전반 8분 만에 실점에 0대1로 패했습니다. 2승 1패 한국은 3전 전승을 거둔 일본에 이어 2위에 머물면서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대회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축구대표팀 2021년 3월에 이어서 2022년 7월 나고야 맞대결에서도 0대3으로 졌고요. 축구 한일전 연속 3연패를 떠안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은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오전에는 서쪽 지역,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세차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충청에는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전북에도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서해안에도 100mm 이상, 영남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무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교통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 평소보다는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대신 돌발 구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에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반대 판교 방향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속도 더디고요. 다시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완성 분기점에서 동탄 방향 진입로에 승용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은 모두 완료가 됐지만요. 아직 여파가 남아서 일대 혼잡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 광명에서 일직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서울 방향 경인선은 부천에서 신월 지나기 어렵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흐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오늘은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앙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결국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규배 후보자는 5선이세요. 그리고 5선 내내 다른 상임위를 안 하시고 국방위를 오래 하셨죠. 네. 그리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야를 통틀어서 아마 안규배 후보자만큼 인품 좋은 분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께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을 가는 자리잖아요. 네.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적 기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시는 거지요. 갖고 네. 있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자 이건데 병적 기록에는 어떤 부분들이 담깁니까? 거기에는 복무기간이라든지 네. 군 조사 기록이라든지 영창 입소 기록 네. 뭐 계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지요. 네. 근데 병적 기록을 결국 안 냈죠. 안 냈지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 많은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85년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방위병이라고 그래요. 단기사병인데. 네. 그래서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당시에는 14개월만 근무하면 돼요. 근데 이게
85년도 8월 30일 날 8개월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월 4일 날 해제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셨고 그 이후에 6개월을 더 근무한 거죠. 네. 그럼 학교도 다니고 군 생활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병력 기록을 좀 보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이게 8개월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당시 무슨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이나 당시나 군대 더 오래 근무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게. 네.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한 거지요. 근데 이건 개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개인 정보라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동의를 안 해가지고 어제 파행까지 가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의 오류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공개를 제한한 거지요. 비공개로 오픈해라. 예, 비공개로 오픈을 해서 병무 행정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비공개로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12.3 계엄이 나고 나서 군에 많은 이 지휘관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네. 그래서 어떤 부처보다도 빨리 장관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 당에서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요걸 열람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어제 바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뭐 우리 당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고 또 여당한테도 통보를 다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병무 기록 부분을 비공개로도 빨리 열람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죠. 근데 여당에서는 일단 내지를 않았어요.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는 게 좋지요. 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동의를 해서 넘어갔다고 쳐도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했냐라고 하는 큰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죠. 청문회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 문민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서 신상 필벌을 통한 군대 재건을 꼽았습니다. 12.3 내란 관련자, 내란 혐의 관련자 엄정 대응 방침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그 부분은 맞는 방향이라고 네. 보고요. 계엄에 가담을 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거는 뭐 처벌을 하고 네. 군의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수명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군인의 역할로서 충실한 거예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무 수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저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분리를 좀 해야 그래서 된다. 명령을 수명한 순수한 군인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후보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야당이기 때문에 자꾸 청문 같은 걸 해서 그렇잖아요.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이슈화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해야 야당 합니다.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입장인데. 그런데 국방위원장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또 여가 되고 야가 여대잖아요. 여야가 서로 교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군이라는 특수성에서 이게 맞느냐. 첫 번째는 이게 대령 진급을 하고 대령 진급에서 다시 원스타 가고 투스타 가고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가잖아요. 그때마다 엄중한 아주 검증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네. 그럼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고위 간부들의 정치화가 이게 만연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정치권에 줄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군인은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청문회 한다는 게 맞느냐. 군의 정치화를 오히려 줄대기에 가속화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각군 총장이잖아요. 육해공군. 이분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적한테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청문하면서 뭐가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는지. 네네. 지금 뭐 사생활이고 뭐 자산이고 모든 게 위치고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봤듯이 주요 인사들 다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네. 그냥 정밀로 들어온 것 같은 경우 간첩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살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3군 총장 정치적인 자리인 장관은 모르겠으나 이러한 군을 통솔하고 김일성의 요구될 수 있는 이러한 총장들까지 청문회 세워서 모든 정보가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후보자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또 물었지요. 네. 다른 의원들께서도 물으시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이요. 같은 동포가 아니에요. 적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교 관계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19 군사합의는 이미 다 파기된 거지요. 그리고 이게 굴종적으로 지금 맺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위에 있는 감시자산 내려놨고 GP 같은 경우도 폭파할 때 비례성으로 한다는데 북한은 다 이게 위장을 해가지고 지하실은 폭발을 안 했잖아요. 다 감사원에서 나왔고 지금 복구가 다 끝났거든요. 우리는 지금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 백령도나 이런 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무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무기들을 배로 싣고 나오고 또 거기에서 육상 시험장까지 가야 되니까 수백 킬로를 갔어요.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대적 이국가의 논을 북한이 주장을 해서 적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원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군요. 안규백 후보자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백서에도 글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규백 후보자의 단호한 안보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협과 주적이 어떻게 틀리죠? 위협을 지금 북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변국에 있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우리 위협 안 하나요? 스파이들 다 풀고 정보 수집하고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과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든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요. 그 현실에 인식하에서 어떻게 풀 거냐를 고민을 해야지. 아니 위협 상대가 지금 북한뿐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적이 맞습니다. 아니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적대적 이국가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이거는요. 북한에 예를 들어서 변고가 있거나 했었을 때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적으로 우리 영토예요. 우리가 적대적 이국가를 해가지고 가게 되거나 또 이 두 개의 국가를 인정을 하게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이건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목표 시한을 정해놓은 건 없다. 일단 좀 진정을 시켰는데 전작권 전환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시작전권은 이제 좌파 쪽 사람들이 오랜 이 메뉴였어요. 이거 아니 전시작전권을 안 갖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 자존심도 있고 우리나라 군대 우리가 마음대로 작전하고 휘어잡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인공위성이 7개입니다. 군사위성이. 우리가 2개밖에 없어요. 돌아가고 있는 게. 근데 이스라엘 7개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모든 나라들의 이 감시 자산과 통신 자산을 다 지원받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보 자산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미군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그런데 미국이 엄청난 이 감시 자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전쟁이 났을 경우 일본의 후방 기지가 있잖아요. 괌, 필리핀까지 있잖아요. 본토까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사령관이 똑같아요. 사령관과 부사령관인데 직급이 똑같아요. 포스타로. 네. 미군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나토도 32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나토 방위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지금 현재 사령관이 미군입니다.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뭐 국민 자존심이 없어서 그 부분을 미군한테 사령관을 맡기겠습니까? 이 군사 문제, 생존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국방을 동맹 없이 하는 나라가 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이 있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을 신중해야지요. 그래서 이걸 간단한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인수를 해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양안 문제가 있어요. 대만과 중국의 문제. 그렇잖아요. 이게 미군의 유연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갖고 있으니까 미군의 책임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군을 빼가지고 얼마든지 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 민족의 번영이나 생존과 관련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서 봐야지 이게 자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자존심 또 이게 반미에 대한 어떤 민족 자존심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앙규백 후보자 새 정부 안보수장으로서 물론 자료 제출 문제도 있었지만 기대와 우려가 있다면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는 그동안 다 현역 군인들이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하셨었지요.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민간인이 하면 좀 어떠냐라고 하는 또 민간인 시각에서 한번 국방을 바라보고 새로운 개혁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또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현안은 이런 병적 기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가 끝났지만 파행으로 끝나긴 했지만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열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은 축복받으면서 출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문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선우 장관은 제가 볼 때 이제 45명인가 이렇게 부자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례들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 민주당이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관들이 있는데 동료예요. 동료입니다. 보좌진들이 잘 해주어야 국회의원이 빛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들이 이게 존중의 대상이고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또 애정으로 혼을 내더라도 그 혼내는 말과 마음 속에는 애정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좌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굉장히 뜨거운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우선 권오울 후보자가 지금 아주 뜨거워졌지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인이세요. 네. 그러면 정치할 때 상임위 같은 데서 네.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큼 해요. 실무자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분은 보훈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군과 관련도 없고 또 보훈 가족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정말 보훈이 아니라 이분은 보은을 한 거지요. 네.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해서 보은을 했기 때문에 이 보훈 가족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특히 그 TK 쪽의 그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으로 또 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저희 당 같은 경우에서는 3선의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지만 야인 시절이었을 때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에도 가셨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라고는 비난이 있고, 또 너댓 곳에서 동시에 이렇게 급여를 조금씩 급여.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그 이름만 얹혀놓고 받은 스폰서 인생이라고는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공격의 포인트가 됐고 본인이 방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검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방 분야도 관련이 있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군사시설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외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수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세한 작전의 개요와 위치, 날짜, 숫자 뭐 이런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를 비롯해 이란 전쟁하면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드론의 형태까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실시간 방송, 국가 이게 기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하더라도 정말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게 어느 정도 지킬 선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이 국가의 기밀 사항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법 92조에 보면은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네. 북한이 외국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수복지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하고 통모를 했습니까? 통모는 사전에 의견을 오고 가고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외환죄나 이런 거를 묶으려고 한다. 이거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례성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이 어떤 비례성 원칙이냐. 사드 기지를 촬영해서 넘어가다가 북한에 드론이 떨어졌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연천 어디에서도 많이 이게 또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 밝은 대낮에 한강을 따라가지고 용산까지 다 침투해서 유유히 넘어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헬기가 떴지만 그 대응을 못했습니다. 격추를 못 시켰다고요. 자, 그러면 북한이 우리 대통령실까지 다 아주 공개적으로 대낮에 하고 갔는데 우리 굴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북한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군사 작전인지 정말로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 12.3 계엄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수사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만약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천인공노할 일이죠.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이게 기밀과 관련되고 군사 작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아주 상세하게 중계하듯 합니까? 저 이거는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수사에 충실해주고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게 다 국가 안보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유리하다니까요.
이런 게 오히려 이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권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할 때 적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배지대학교 수석으로 동양학을 가르치는 조세린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인인데 국립국어관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33년째 가야금을 배우다가 올해부터 무형유산 이수자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가야금 아름다운 소리로 인간성 담아있는 전 목소리 비슷한 가야금의 매력 빠지고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부할수록 가야금의 매력 이해하게 되는데 앞에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리의 뿌리는 아주 깊은데 뿌리를 잘 뻗어서 계속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뿌리를 깨지면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야금 산조에 뿌리를 계속 불을 주고 아름다운 곳을 나올 때까지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국악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국악을 사랑합시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현재 수도권 서쪽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전북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서해안에도 100mm 이상, 영남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까지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6도,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이틀째였는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뭐 야당 평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으시군요. 네. 아니 뭐 이제 이런저런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뭐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뭐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여당 의원으로서 아쉬움도 있고 또 뭐 국민들에게 죄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비슷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허히 수용하고 또 향후 이제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는 그런 뭐 좀 신축성, 탄력성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하는 조각이고 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직무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청문회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느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기가 됐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요. 소위 김민석 방지법,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모든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소명을 못 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한번 회의에서 하루 이틀 버티고 나면 그냥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정감사 때는 선서를 하면 위증에 대해서 처벌받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의 선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할 경우에는 소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하자라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자료 제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그런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개인 의원이 이렇게 처벌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위원회 판단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위증죄로 고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번 챙겨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대통령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차지 않는 인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실의 굉장히 잘못된 눈높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든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결격 사유는 어떤 항목은 우리가 주력해서 결격 사유로 보고 있겠다.
그런데 권장하는 사유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지침을 밝히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인사 기준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네. 예측을 할 수 있고 검증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검증을 하고요. 본인들의 자가 검증 제도도 있습니다. 이 보통 역대 정권에 다 있었는데요.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본인들에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드랍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지금의 후보들을 보면 그런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제출 문제도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단기 사병 복무를 오히려 기준보다도 8개월이나 더 길게 한 부분이 이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병적 기록 자료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명한 내용을 보면은 워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14개월 만인 1985년 1월에 소집이 해제된 상태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추가로 더 며칠 복무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고 그해 8월 병력에 잔여 복무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기간들이 전부 산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행정 착오에 의한 과다한 이제 길게 이제 원래 의무 복무 기간보다 더 길게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는 이런 해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 착오라면 국방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밝혀서 해명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비공개로라도 좀 오픈을 해버렸으면 네. 앞서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비공개로 오픈할 수는 없었나요?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제 국방부 장관 이제 군령 지휘자로서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긴 힘듭니다만 행정 착오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방부에서 절차를 통해서 밝힌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국방부에서 후보자에게 이러이런 걸 밝힌 것도 좋습니까? 라고 보낸 서류에 후보자가 사인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 부처에서 자기 부처에서 귀하의 정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뭐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다가 이제 후보자가 사인해주고 이렇게 병적 기록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규백 후보가 사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밝히는 것도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군대 문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무리 방이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1시간만 더 복무하라고 해도 거의 난리 나는 게 군 복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8개월이나 더 복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사실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이런 행정에 밟지 않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고 80년대 한참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부당한 복무가 있었다면 이거 자체도 민주화 운동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밝혀졌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게 보여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그냥 방위봉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혹시 영창 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끔하게 아니라면 본인의 병적 기록을 떼는 거는 제가 알기로 취업할 때마다 손쉽게 뗄 수 있는 자료의 종류인 걸로 저희 군대 다녀온 저희 보좌진들에게 다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 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8개월씩이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병무행정 착오다라고 핑계대는 게 과연 적합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빨리 간단한 서류 제출로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시작전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목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진화는 했습니다. 이게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목표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개인 소신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안규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이 어쨌든 이 5년 안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조속하게 좀 전환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공약에는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추진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조건이 만족되게 되면 전작권을 이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규백 후보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조건을 빨리 완성해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하다 보면 그게 개인의 생각을 묻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건지 그런 것들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혼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5년 이내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그 가르마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 혼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우리 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런 경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개인 사생활 검증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에다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그 부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 사항의 경우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관계 부처하고 다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지 나는 이렇다라고 같이 다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루를 넘기는 과정이 아니고요. 장관이 되는 과정으로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해당 부처 장관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쪽은 어떤지까지 합을 맞춥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는 필요하면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아동 업무는 복지부 장관 쪽 의견이 어떤지까지 해서 같은 의견이 나가도록 정책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신상에만 집중하느냐, 정책 청문회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청문회는 준비하지 않은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기 전에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그리고 외교 통일부 장관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께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권을 전환한다라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정도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아는 수준의 논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잘라서 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뉴스가 될 거라는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어야지 국방부 장관이 되지. 그냥 5년이라고 말할 때의 이 파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대 편성 수가 변하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이 변하고 지금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가는데 이 협상권이 같이 들어갈 거나 아니냐. 그래서 정책 청문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질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의 그 맥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건 대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빨리 나와서 청 그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 전작권 이제 전환 문제는 예전에 그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습니까? 이라크에. 이라크를 이제 미군이 가서 이제 장악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이라크의 전시 작전권을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제 이라크의 정부가 생겼을 때 후세인이 나가고 나서 생겼을 때 거기에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에
이라크 정부의 전시 작전권을 넘겨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자주 군대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뭐 맨날 하는데 전시 작전권은 우리가 빨리 조건을 충족해서 그 전환하는 것.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여야 없이 뭐 진보 보수 없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국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첫날이 좀 뜨거웠죠. 보좌진 갑질 의혹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십니까? 뭐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변명보다는 그래도 뭐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청문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뭐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뭐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입장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취지의 네. 메시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 이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또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져서 더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소명이 안 됐지만 겉으로는 뭐 심심한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기나 쓰레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청문회가 미처 그날 밤에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좌진과 강 후보자 간에 나눈 이제 텔레그램이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쓰레기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또 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변기 부분에 있어서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좀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요. 회관 그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보좌관에게 네네. 시켰다. So what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한테도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인데 회관 보좌관하고 지역 보좌관에게 차등 두는 발언을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짓이 거짓을 또 낳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여러 업무 중에 그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이 청소년 임금 체불 이런 거를 네.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식법, 즉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평소에 아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피해가 있다라는 거하고 암수율이 대단히 높아서 바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력이 있은 다음에 발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가 폭력을 부인합니다. 뭐 내가 아끼는 방식이었다라든지 뭐 사랑하는 데서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제 행실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의 해명이나 강선우 후보를 그 감싸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해명이 딱 그 시기에요.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전형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감싸야 되는 업무를 하고 피해 예방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딱 본인이 2차 가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받을 만했다라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소위 쉴드가 업무랑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추가로 나온 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좌진이 진정서를 2차례나 냈던 게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저희 담당인데 방학 때 되면 아르바이트 한 청소년들 임금체불 그 담당하는 것도 그 여가부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 해명뿐만 아니라. 그래서 곤란하지 않나라는 게 그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투표했는데 중론으로 나왔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이 청문회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희정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오늘 아니 저는 권 의원님 오히려 곤란하실까 봐 제가 대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 무난하게 통과된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또 장관 후보자님은 예전에 장관 후보자이셨을 때 아주 무난하게 통과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으니까 네. 예, 편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관심이 집중되는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정교조 진보 교육계에서도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자녀 유학 문제는 본인이 인정을 했죠. 네. 이제 법규 위반 자체를 인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마 후보자의 육성으로 직접 해명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방식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진숙 후보 스스로가 이제 답변을 해명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정교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부분 이걸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 아니고 정교조는 뭐 민주당 정부 혹은 국민의힘 정부와 관련 없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잣대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진숙 후보자 이제 해명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육성으로 일단 좀 들어보고 지금 논문 문제 이런 거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은 언론에 나오는 거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그 본인의 해명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께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그 논문의 주도적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그 카피율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의견이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절 부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교육부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연구 윤리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낙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13일 만에 물러난 적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김명수 후보가 그냥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 요약해서 학술제 발표한 한 건 나왔는데도 바로 낙마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사례를 일일이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표절률이 이제 56%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인간 복사기입니다. 이 정도면. 예, 그리고요. 사실 제자 착취 갑질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보좌진 착취 갑질을 했다면 소위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는 이제 제자 착취 갑질을 한 것 같은데요. 제자 학위 논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본인을 아예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 저자로 이렇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제1저자로 해놓고서 제자 학위 논문 발표되기 전에 먼저 가로채서 발표를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문을 드랍하든지 제자 학위 그 4명이 학위가 없어지든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1저자로 참여하고 막강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경우는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여부가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논문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한 거는 2건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표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논문 쓰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건수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육성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논문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논문 검증단도 검증을 해서 여러 명이 크로스로 검증을 한 거에서 나온 게 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해명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교육부총리 자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가 어떻게 진짜 그 자정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 완전 국민 모독 수준인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동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네. 이제 진짜 윤석열 피의자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버티면 내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교도관들이 뭐 완력으로 드러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치기어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버팀으로써 현 정부에 맞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 본인의 이 재판 내란 재판을 좀 정치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좀 전략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또 법적 논란을 또 일으키자 이런 작전이 있는가 이런 예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요. 내란이 발생했던 그날 밤 뭐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또 침묵했던 그 여러 증인들이 이제 와서는 입장을 좀 술술 바꾸고 다 있어요.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조사를 받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내지는 자포자기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든 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계속 거부를 한다면 특검에서는 뭐 구속 만료일까지 기다릴 게 없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기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지금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 뉴스가 나오면 마음 편한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이나 또는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 법안 처리 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제 자꾸 언론 브리핑을 중간중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망신 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건 수사나 언론 브리핑을 중간중간 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특검이나 여당 쪽에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이고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책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 강제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쪽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고 또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피의자에 대한 어떤 좀 압박도 되겠죠. 본인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고 하겠죠. 예. 네, 당당 토론 여기서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21대 대선 이후 주요 정당들이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전당대회를 엽니다. 전격 인터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 끝나고 뵙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구사할까 이걸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27일이죠? 예, 이제 얼마 뒤에 있습니다. 예. 단독 후보예요. 이 후보가 막강해서인지 경쟁 후보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원톱 체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당내에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도 사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결심했으면 당원들의 지지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인물들이 경험할 기회를 줬는데 사실 그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당원들이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내에. 그래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이 지난 1년 동안 내홍이라면 내홍 그리고 얼마나 또 그랬죠.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결국 그 황당한 사태의 주체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저에게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당대표가 되시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텐데 염두에 둔 계획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개혁신당이 대선을 통해서 증명한 것은 결국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첫째로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그런 간소화 절차라든지 공천부터 선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 부담을 적게 하고도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AI나 아니면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에서도 일정한 혁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그 숙명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그 방향에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 그리고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비용면 그리고 편의성 면에서 둘 다 그렇게 해야죠. 정견 발표에서 이념이 아닌 실력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제가 2022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부터 새로운 아젠다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발이냐 아니냐. 뭐 법치냐 아니냐 뭐 이런 상투적인 보수의 담론으로는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여러 사회 이슈들을 이제 끌어들였던 것이거든요. 네. 그 안엔 젠더도 있었던 것이고 어떤 분은 제가 젠더 발당 만들었다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을 삼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는 또 연금이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연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위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그러면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처럼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논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그런 아젠다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다시 신뢰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이번에 특검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의 어두운 면도 드러날 것이고요. 또 야당을 주장하는 것처럼 또다시 정치 보복의 형태도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 것인가 중요하고, 적어도 개혁신당이 증명한 것은 저희가 양당에 비해 가지고 한 20분의 1 정도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쓰고도 대선을 치러낸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항상 지향해왔던 그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고 예, 당에서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기성 정당들은 야, 이준석이가 어떻게 저 해가지고 대선 치러낼 수나 있겠냐. 당세도 약하고 뭐 돈도 부족할 텐데. 그럼 저희는 애초에 그런 식의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정치 문화의 변화이고,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메시지로 또 승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시 정치인이 신뢰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8.34%였습니다. 대선 전후로 당원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당원이 저희가 한 6, 7만 명대에서 지금 12만 명대까지 갔거든요. 네. 그때면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당원들도 그리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이번에 완전하게 치러내면서 결국은 우리도 이제 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당원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가 고민할 겁니다. 두 자릿수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있으시죠? 크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동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3차 토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다른 아젠다들, 뭐 지지난 대선으로 돌아보시면은 돼지 발정제도 기억날 것이고, 당장 이번 대선에만 해도 모당의 경선에서는 뭐 춘향이 어쩌는 얘기 이런 것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번에 3차 토론에서 무슨 젓가락벌이냐 하는 것도 나왔지만은 이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 공중파 지상파에서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 그럼 보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뭐 조두순 씨가 한 아주 극악무도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보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그건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소개하는 과정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더 엄격하게 보겠다 하지만은 아무도 기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무래도 1당, 2당의 위치와 또 3당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저희가 융단 폭격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미디어에 대한 전략 같은 것도 개혁신당이 좀 새롭게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3차 토론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의원직 제명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실제 언어의 성폭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대 가족에게 해가지고 문제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성단체가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는 바를 보지 못했습니다. 갑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그 외에도 보면은 사실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 할 것 같으면은 뭐 앞으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번에 되어가지고요 그 표현할 때 더 순화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당한 거는 글쎄요 지금 수많은 그런 범죄 보도도 있었고 정치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누가 세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들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의혹이 예를 들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는 대상,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께서 그럴 리가 없지만 나경원 의원께서 그런 일에 많이 연루됐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여성단체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미 성명 많이 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건 좀 짚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되면은 앞에 뭐 저 앞에 17명인가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윤리 제소권이. 네. 그거 다 심사해야겠죠, 같이. 네.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특히 2030 남성의 지지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보시면요. 2030 남성이 이재명 후보를 안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친정부 언론들에서 굉장히 2030 남성들은 뭐 극우로 묘사합니다. 그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또 언론사들이 자신 있게 본인 이름도 한 것 때문에 어디 학자 한 명 끌어다가 글쓰기 하면서 뭐 2030 남성은 왜 극우화된 그러니까 2030 남성 중에서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보통 개혁신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석 자체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2030 남성이 극우였으면 왜 이준석을 찍습니까? 극우면은 다 가서 김문수 후보만 찍어야죠. 그런 프레임 작업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 남에게 대해서 갈라치기라고 지적하는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머릿속에는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하던 시절에 보면은 호남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냥 속설상으로 호남 사람은 저래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서 통용되기도 했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또 2030 남성은 뭐 극우다 뭐 이런 프레임 만들려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런 거죠. 제가 2030 남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로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면 된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여가부 폐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당위를 만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장관 임명할 사람도 저 민주당에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여성단체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가부 장관 안 치려고 보니 지난 대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또 그런 정책 때문에 본인이 지지율 왕창 빠질 거를 걱정하고 그럼 무색무취하는 다선 의원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을 넣자 하니 이런 일이 터진 거고 저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여가부 장관은 아마 계륵 같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당대표가 되시면 지지층도 이제 확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30대, 20대 여성에서도 사실 평균 지지율보다 잘 나왔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대 남성보다 30대,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윤핵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뭐냐면 이준석이 때문에 여성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런 건데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2030 여성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정치권의 서로 프레임 씌우기와 그걸 그냥 가십성 기사로 소비하시는 경우에 이게 본질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였느냐. 지나고 보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 정책을 보면은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나고 보면 안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프레임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거야말로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대 양당 체제인데 추구하시는 정책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번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득표를 국민들이 오묘하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물론 지금 이제 한임원 기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또 60%를 기록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한의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국민들이 아주 균형자 역할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개혁신당이 가진 지지율이라는 것이 다만 몇 퍼센트 있는 것 관계없이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정책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최근의 상승세, 이 지지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단절을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절을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국민의힘이 할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먹금이라 하죠. 네.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베스트일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왜 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고 이미 일정 부분 국민들은 판단을 끝냈다 봅니다. 그러면은 각 정당들이 경쟁해야 될 것은 윤석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제가 미국 출장을 좀 다녀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한미 관계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어디에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협이 크거든요. 이럴 때 양당이 대안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안 되면 이제 저희 3당에서 또 이제 역할을 또 하는 거지만은 이런 구조화에서 누가 1당이든 2당이든 3당이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출장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현안이 있으신가요?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한미의원연맹을 통해 가지고 의원 얘기를 좀 활성화시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위성락 의원도 이제 다녀오시고 위성희 시장도 다녀오시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특사로 이제 내정이 되셨다가 지금 뭐 말이 여러 가지 오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내세우는 조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또 파악해내는 게 저희 의원연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국내임 상황 지금 윤희숙 혁신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이라는 건요. 저는 제가 윤핵관 좋아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적 청산 같은 걸 고리로 해가지고 혁신하려고 그러면요. 일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잣대 아닌가요?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총선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무슨 수로 인적 청산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윤핵관이 있다 해서 뭐 잡아가두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다른 주체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거로 3년 동안 줄다리기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당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가는 거죠. 이선 후퇴나 불출마 선언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뭐 그거를 진짜 뭐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발 알아서 나가주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역사상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 총선 앞두고는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전장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윤핵관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정당의 아젠다가 약간 도돌이표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첫째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은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두 번째로 그러면 기재부스러운 움직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두 개 축이 있습니다. 관료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주의 두 개가 있거든요. 관료주의는 이제 야당이 돼서도 자기들끼리 재정 걱정 되게 세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당이 오히려 뭘 주겠다 그러고 야당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이 모양새인데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지만은 본인들이 여당인 양 행세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 차라리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할 게 있다면 뭐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쓰겠다면 안 돼. 요런 약간 투덜이 같은 이미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우선 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법치주의 내세우면서 사정기관이랑 오히려 이제 한 팀인 것 양 하는 것. 네. 야당인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미 관계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과 함께 미국이 예를 들어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과 결을 같이 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정립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 친미 정당처럼 돼버리는 게 있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했고 제가 미국을 싫어하리도 전 친미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나 아니면은 뭐 일방주의적 행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씩은 생각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적 쇄신을 못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점 같은 거. 보수 정당의 지지자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보니까 뭐 그 성조기 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지지층에게 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 그 종교계와 엮인 약간 그 보수 지지층이라는 데서는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의 문화가 돼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분들도 와가지고 놀라요. 왜 우리나라 국기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정당이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해서 외교적인 관점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지역을 오히려 이 지대를 오히려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점령하게 되면은 애매한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걱정입니다. 좀 이게 관성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은데 아직도 관성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로 전당원 투표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의 리더십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뭐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들 안에서의 나름의 그냥 그 운동장인 것이지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 무슨 투표했다 그래서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정치 고관여층 중에 최고 고관여층인데도 가끔 민주당에서 무슨 본인들 당원 바꾼다 그래서 네. 당내 투표하고 하나도 관심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금투세를 가지고 나와서 붙는다. 네. 이런 거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선이 생기고 저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반박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뭐 당원 84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든 보수 정내에서 본인들끼리 룰싸움하고 있다.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든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당권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예측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나오고 싶어서 안달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오면 될 겁니다. 예. 근데 되는 게 제가 근데 구주류의 반발이 좀 심하지 않나요? 반발을 할 만한 덩어리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걸 뭐 한동훈 대표한테 응원이나 덕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할 겁니다. 그 결심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응원이나 덕담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 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중도 보수 진영에서 결국 같이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중도 보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예, 저는 만약 그러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당내에서 그 나머지 의원들과는 상당히 이제 척을 지신 거잖아요. 네. 우선 거기랑 화합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당 밖에 있는 저와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게 어려우면은 저와 뭘 하는 것도 더 어렵겠죠.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 국민의힘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혁신당과 합당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 시장님이나 홍 시장님은 저랑 워낙 이제 네. 친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다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선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자체장으로서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정치의 타락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을 좀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 특히 보수 진영에서의 이런 최근의 음모론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반시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계속 소통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요. 그리고 홍 시장님 뭐 미국 갔다 오신 다음에도 몇 차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저는 명확해 보인다 봅니다. 예, 어떤 방식인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상의를 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원로 중에 하나로서 본인이 이런저런 여러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에서 피해자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십니다.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보수라고 했을 때 아까 저는 관심 있는 게 새로운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뭐를 타겟으로 잡고 뭉쳐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예를 들어 극단적 예를 들어 한미동맹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우선주의만 계속 가져간다든지 이런 아젠다로는 저는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어떤 사람은 어차피 여기에 새로운 사람보다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만 해도 정치한 지 뭐 14년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신선함 얘기 안 하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걸 찾기 위해 노력해봤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 하나로 이제 이 판을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책 많이 읽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권 출마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를 좀 풀자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엄에 대해서 초기부터 아주 선명하게 반대하고 최근에 AI나 이런 트렌드에 맞게 지향점에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유일해 보인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